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요르단과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고참 선수들은 이강인의 선발 명단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공천 문제 등 정치 현안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고 축구 대표팀 내분과 감독 경질 문제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2월 15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예고 없이 깜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국가 쿠바와 수교를 했죠. 네, 이 우리나라가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던 이 쿠바와 수교를 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수교 발표는 밤사이에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의 수교 협의는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이른바 이 북한의 형제국인 만큼 북한의 반발 또 방해를 좀 의식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쿠바란 나라와 북한과는 아주 돈독한 그런 사이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쿠바와 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맺으려 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네, 그동안 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대부터 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엔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이 최초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좀 본격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번 수교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교로 또 양국 간 경제 교류와 함께 이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이 체계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전국에서 골기대회를 연다고 해요? 네, 오늘은 의사협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반대 이 골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정부의 증원 방침을 거듭 좀 비판하면서 오는 17일에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과도 좀 적극 협력해서 투쟁 시점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상황인데요. 의사협회는 협상을 사실상 무산시킨 건 정부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공개 토론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토론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시점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TV 토론을 수락하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는 17일에 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17일이 이번 사태의 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부터 경질론이 일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재신임 여부 논의한다고요? 네, 이 오늘부터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재신임 여부를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이 재신임을 논할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독일인인 마이클 윌럿입니다. 이 사람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배제가 된 이 사실상 실권이 없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질을 논의해도 좀 어떤 구속력이 있겠냐는 거죠. 여기다가 축구 대표팀의 전력을 평가할 위원들은 아직까지도 이 아시안컵에 관한 제대로 된 보고서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불만이 자신들의 역할이 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이 불만이 좀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상황을 좀 냉정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지만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 철저히 배제된 이 위원회가 이 감독 재신임에 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구속력이 있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였고 또 고참 선수들이 이강인의 선발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이런 게 뒤늦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먼저 이 내용들이 어제 처음으로 이 영국 일간지 더 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르단전 전날에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 단합을 위해서 이 간단한 미팅을 예고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몇몇 젊은 선수들이 이걸 무시하고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이 화가 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몸싸움을 결국 벌이다가 손가락 부상까지 당했고 결국 요르단전 경기에서도 손가락에 이 보호 테이프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좀 알고 보니까 고참급 선수 4명이 이 클린스만 감독을 직접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를 요르단전 선발 명단에서 이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중용했죠. 그리고 경기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직접 사과했죠? 네, 이강인 선수는 어제 SNS에 이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형들을 도와서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내 여론은 이 클린스만 감독 전술이 대체 뭐냐? 그래서 좀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선수단 관리도 좀 엉망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또 한 번 경질론이 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구 대표팀 내분 소식은 3부에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단수 공천 대상자 25명 발표했죠? 예, 좀 당초 예상보다 많은 25곳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만 좀 보면 용산의 권영세 의원 또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한강벨트 6곳을 포함해서 19곳의 후보를 먼저 좀 확정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경선 없이 컷오프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번 명단에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 내부에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 원칙이 강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이 김성태 전 의원도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로부터 불출마 권유받은 당사자들이 일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에선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총선 불출마 권유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이 후보 적합도 조사를 언급을 했다면서 이 대표의 비선 조직인 이 경기도팀이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공식 조사였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좀 불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인재근 의원은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도 당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에 이 전략공천 인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면 오늘 전략공천 대상자 일부를 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신당 창당 발표 두고 여당이 일단 비난의 말을 내놨어요. 네, 우선 이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독재를 이 존 전 장관이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 범법 사실과 검찰 수사에 대한 현실 부정이라고 비판했고
또 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반응을 정권 심판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설 명절에 이 최악의 경기 탓에 상인도 소비자도 모두 좀 울상이었다면서 정부가 이런 현실에 관심은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에 10,000원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면서 무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네, 이 기소를 했는데요. 법을 위반한 당시 상황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이 또 민주당 관련 인사 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가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였습니다. 식사비 10여만 원이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어제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된 건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결론이 좀 나온 건데요. 측근인 경기도청의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이 건으로 기소되면서 먼저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가 중단이 됐었는데 결국은 검찰이 김혜경 씨와 이 측근인 배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김혜경 씨를 기소를 한 겁니다. 김혜경 씨 기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사과할 것을 촉구했고 친명계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체면도 염치도 다 버렸다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측근인 배모 씨는 김혜경 씨와 같은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이 앞서서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김혜경 씨가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이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최근엔 이 대표 부부의 과일값으로 최대 1,000만 원 정도가 역시 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용 기간과 또 형태 등을 봤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네, 가수 이효리 씨가 어제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깜짝 등장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 해줬다고요. 어떤 말 했습니까? 네, 이효리 씨는 어제 이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사를 했는데요. 이효리 씨는 평소 자유분방한 모습답게 좀 그만의 솔직한 말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이 말을 듣고 생각난 게 이효리 씨가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어떤 아이에게 누가 좀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효리 씨가 장래 희망이 뭐냐? 그냥 장래 희망은 넌 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이런 소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효리 씨는 축사에서 인생은 혼자다라는 마음으로 몸소 체득한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다. 또 많이 부딪히고 체득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면서 후배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떠들고 신나게 노래나 한 곡 하고 가겠다면서 이효리 씨 뒤로 근엄하게 앉아있는 이 학교 관계자들의 얼굴에 웃음을 만들면서 노래를 한 곡 하고 떠났습니다. 이효리 씨 말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라.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이라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그래도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 곳곳에 내리는 비가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 15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해 영상 8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2도 등으로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짙은 안개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안개등과 전조등 켜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곳곳에 돌발 구간이 자리합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신갈 분기점 부근 1, 2차로 2개 차로에 걸쳐 사고 나서 현재 처리 중인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 주시고요. 강릉 쪽으로는 서창에서 월곶 또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상일 부근에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경기 서쪽에서는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까지, 이후 안현분기점에서 일직 분기점까지 6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또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일대로 속도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이 어제 1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공천된 25곳 중 19곳이 서울 지역이었는데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용산 권영세 의원 등이 일찌감치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각종 매체 보도 보니까 25명 단수 공천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경원, 권영세 뭐 이런 이름들이 주로 앞에 나왔습니다. 동작 의뢰에 재도전하게 되신 건데 지난 4년 길었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까? 굉장히 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워낙 그 사이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참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 단수 공천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높고 승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쿨하게 정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수 공천 부분은 실질적으로 네네. 본인이 그냥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 건 아니죠? 저는 사실 혼자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꼭 제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경쟁력 보고 한마디로 본선 승리 가능성으로 일단 신청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결정을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동작 을이란 지역고 뭐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그곳이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하고 그 전에 뭐 정몽준 의원님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대학이 3개가 있어요. 중앙대, 숭실대, 중신대.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조금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이제 사당동, 흑석동, 상도 일동인데요. 네. 대체적으로 야당세가 좀 강한 곳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사실 조금 그러한 부분이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래서 진짜 더 진심으로 더 정성 들여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실 거예요. 발로 뛰면서 만나본 민심.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다니면요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요새 정말 경기가 어렵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읽혀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이렇게 저녁에 다녀보면 예전보다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여전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장 화두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지역구에는 지금은 현역 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배석제 없이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민주당 네, 지도부는 지금 강하게 싸워줄 사람 파이터를 찾고 있다고 해요. 네,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추 전 장관이 동작을 지역구로 온다. 그럼 뭐 어떤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계실까요? 뭐 저는 이제 이 선거는 뭐 누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오면 조금 그런 논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고 좀 이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담론도 한번 같이 논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번 선거에서 누가 오든 저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논의와 논쟁이 될 것이냐에 있어서 타겟이 좀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오면 좀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런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틀의 그랜드한 아젠다를 논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제 생각에는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 예. 뭐 실질적으로 어제 뭐 일찍 발표한 것도 좀 이제 동작을 해 다른 후보 신청자도 없지만 그만큼 또 제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뭐 얼마 전에 당무감사 1등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동작에서 태어난 저로서는 그동안 뭐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은 쉽게 막 자기 지역 버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정치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동작 주민들한테 약속한 걸 꼭 지키고 싶어서 지난 4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치부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절치부심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민들께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주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공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단수 공천 결과 내용 중에 의원님이 가장 주목하신 부분 어느 대목이죠? 단수 공천 결과에서 사실 일부 저는 단독 신청한 곳을 먼저 발표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단독 신청하지 않은 곳도 일부 이제 발표된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일단 뭐 신문 타이틀도 그렇게 많이 잡았던데요. 네. 예컨대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컷오프된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특별히 이렇게 누구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것이 공천 기준이 되지는 않겠다. 이것은 결국 좀 더 공천을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단수 공천자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없더라고요. 어저께 그 25명 중에. 네, 예. 그랬고 일단 어떤 보도가 있냐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한 인사가 공천 신청한 이른바 서울 지역 양지 대신 경기도로 차출된다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그것도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라고 또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재배치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중진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재배치를 좀 요구하고 수용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강서울 공천에서 배제돼서 강력히 반발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결국 공관위 결정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럼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옳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수용에 이르기까지 아마 물밑에서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공천 과정이 지금까지는 큰 반발과 잡음 없이 잘 정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위가 비교적 굉장히 뭐 설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공관위가
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뭘 막 칼을 휘두르고 무조건 배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일을 잘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포용 여부에 대해서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뭐 좀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여당 내의 야당 이상의 좀 그런 행보를 많이 보여오셨거든요. 일부는 좀 지나친 발언도 좀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이런 의사소통이 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수도권 선대위원장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마음의 태세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탈당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네, 그러시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서로의 좀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은 말도 오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심에 이어서 2심도 징역형 유죄 판결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선거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위성정당은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고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20대 때 아주 남들은 강경하다 그러지만 정말 단호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21대에 이어서 22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의회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나고 그래서 당선된 분들이 최강욱 의원, 윤미향 의원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의회에 들어온다면 정말 그 이상이다. 최강욱, 윤미향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서울대법대 동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총선을 앞둔 여당 입장에서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제가 득이다 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다시금 정치를 생각하게 할 것 같고요. 사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최강욱 윤미향보다 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지금 이제 결국은 방탄으로 배지를 달겠다라는 것으로 너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케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거 잘 아시잖아요. 끝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그냥 계양으로 옮겨갖고 그렇게 배지를 억지로 다른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한테 득이 되겠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뒷문으로 의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국회에 재입성하시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선보겠다. 정직한 법으로 바꾸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저는 사실은 병립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역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석패율 제도였는데요.
이 비례대표 순번 중에서 몇 개는 정당별로 본인들이 이 몇 퍼센트 이상 이하로 득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석패율 제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 전남에 출마한 우리는 광주 전남에서 계속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남에 출마하는 후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순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1번은 광주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몇 명, 비례대표 3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아깝게 진 사람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비례대표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저는 석패율 제도 같은 것으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연동형이라는 거는 저는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 득표율에서 이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가지고 투표에 대한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나눌 것이냐, 전 의석을 상대로 비례대표 득표율을 나누고 지역구 의석 확보한 거를 뺄 거냐잖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을 투표할 때는 우리가 꼭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구 의원 수로 뺀다? 이거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이 정당 득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도 최근에 언론 기관에 나온 거 보면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저희 지역이 거의 초경합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제가 훨씬 높아서 제가 지금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그 언론사는 썼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정당은 다른 당을 지지해도 인물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은 헌법에 반한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와 정치 역정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수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로서는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목말랐던 부분을 채워주는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큐였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았고 너무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잘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공부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다시 많은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아주 집요한 그동안의 어떻게 보면은 집요한 계속적인 비판이나 집요한 왜곡도 있었지만 우파들이 게을렀던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목마름을 채워주는 다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3지대 보수와 진보 세력 깜짝 합당 선언하면서 개혁신당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늘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큰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수와 진보가 선거를 앞두고 연합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우리 배지를 달 수 있느냐, 의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맞춰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다 바로 준연동형 선거제 같은 것이 낳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선거제도는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분 채 안 남았는데 끝으로 이번 4월 총선 승부는 바로 여기서 갈릴 것이다. 한 30초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4월 총선 승부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갈리겠죠. 서울 수도권에서 어떻게 민심을 얻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민심은 사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민생에 관해 누가 좋은 해법을 내느냐에 갈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에 관한 해법을 잘 내는 쪽이 이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배장민입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야구가 주 6일 동안 매일 거의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쓰레기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쓰레기가 분리배출도 잘 안 되고 있고 음식물도 다 섞여져 있고 일회용품도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야구장 내에서 아마 그 캠페인 운동을 하는 건 본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아갈 수 있다. 다회용기 쓰고 나서 반납하시면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처음에 그게 도입되고 나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원용품도 되게 막대풍선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 구단 측에서도 그런 걸 안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원 도구가 바뀔지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면서 재밌게 야구 경기 관람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요새는 재활용 말고 재사용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조금씩 모이고 관심들을 조금씩만 가져주신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좁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넓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제 깨끗한 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은데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15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경북 동부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8.2도, 부산 13.7도 등으로 어제 아침과 엇비슷해 포근한데요. 낮에는 서울 7도, 강릉 6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가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2도, 습도는 9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표 인적 청산 예고에 당내에선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다니시면서 민심 네. 청취하실 텐데요.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정치 좀 잘해달라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 만나는데요. 지역을 다녀보면 코로나 때보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정작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쁘다고 느끼시는 게 민심이라고 느끼고요.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술은 새 부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제 한 말들입니다.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꼭 물리적인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청산 이런 거기보다는요. 누가 보더라도 인적 청산을 예고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자진해서 결단을 해달라,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걸로 저도 이해가 되고요. 사실 객관적으로는 용퇴든 은퇴든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분들에게 은퇴할 기회를 드리고 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인적 쇄신을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상과 그 실제 대상이 자신이 느끼는 건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하튼 인적 쇄신 규모는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선택만 있었고요. 네. 당 지도부가 설득하고 통보하면서 정리하는 거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언급되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상황인 건데 이게 막 시작된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큰 폭일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불출마를 이제 일부 권유하면서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을 두고 일부 이제 비판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공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축구 대표팀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네. 선거의 결과가 안 좋으면 당대표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죠. 축구 감독한테 주로 책임을 묻는 게 빼야 할 선수를 안 빼고 넣어야 할 선수를 안 넣었다라고 책임을 많이 묻거든요. 저는 선거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큰 만큼 당연히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걸 능동적으로 하는 걸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주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3선 의원, 5선 의원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하신 선배 정치인들이거든요. 네. 당대표 외에 다른 분들이 용퇴나 은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잘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당대표가 불가피하게 나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가 친명계 원외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에 소속됐다. 그래서 이 대표가 친명 원외를 꽂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대표가 결단을 요구한 대상에 친명계가 없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초기여서 그런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실 여의도에 친명이 많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친명이라고 홍보하는 분들이 많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소위 7인회라고 하는 게 대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7인회 멤버 7명 중에 벌써 김남국, 임종성, 이규민 이렇게 세 분이 자의 또는 타의로 탈당하거나 불출마하는 상황이고 또 더 넓은 의미의 친명계라고 분류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또 과감한 자기 쇄신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네요.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공천 여부입니다. 임 전 네. 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라는 이제 요구가 나오는 반면에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당해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경쟁자 싹을 잘라버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집권하고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민생과 경제가 후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의 평가,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누가 탄생시켰냐 하는 책임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질문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공천에 대한 결정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명징한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고 힘을 한데로 모으는 노력이 정말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추미애 두 분에 대한 결정도 저는 그런 견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본선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누구를 배제하고 빼는 방식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해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배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곳에 투입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선거에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당에선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지도부에 확인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히신 바와 같이 오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논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고 아직 고려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네. 아직 공천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김인섭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중한 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새 인물이라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은 전부 혐오 발언, 증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구식이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더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열심히 공약 발표하고 인재 영입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하시는 이런 자극적인 말들로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리고 뉴스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것들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2년이 다 돼가도록 지지율이 30%대에 계속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지지받는 방법이 야당 대표를 때리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임기 3년도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왜 윤석열 정부가 지지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여당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와 특수관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향후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재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김인섭 씨의 재판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라거나 어떤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또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와 그런 어떤 소명, 기회, 방어권 행사를 통해서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기가 이재명보다는 능력과 양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유동규 씨라는 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직보다는 그런 극우 유튜브 활동 같은 것들을 위해서 지명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출마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다른 목적 때문에 출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민주당 현역 하위 20% 개별 통보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실 이게 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네, 일단 여당이 아직도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천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작업이 2차까지 발표됐고 오늘 아침 8시 50분에 3차 공천 발표가 됩니다. 그런 본격적인 공천 발표하고 좀 맞춰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치 참여에 나섰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대답으로 가름하셨네요. 네. 민주당은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근 우리 협상 대표신가요? 네, 그분의 워딩입니다. 네, 그분의 워딩이고 그 지도부하고도 충분히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신 워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민주당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접점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쪽이 더 강할 거다 이런 판단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다른 정당으로 이제 선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진보와 보수 세력을 아우르면서 이제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3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개혁신당이 매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다른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짬뽕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관된 메시지도 없고 양당을 비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통 콘텐츠가 없어 보여서 매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양당 독식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제3지대에게는 기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처럼 하면 많은 의석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에 쇄신하고 혁신하고 정책 콘텐츠로 승부하는 이런 모습을 남은 50일 동안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저께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당의 공동 대표죠. 이낙연 대표도 저희 이 자리에 어저께 출연을 해가지고 이게 정치공학적인 거 아니냐 약간 비판적인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니까 양당이 얼마나 잘못했나 그걸 일단 돌아봐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양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염증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네. 제3지대가 지금 여러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도 있고요. 녹색정의당도 있고요. 또 제3의 다른 정당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3지대 여러 그룹들 중에서 어떤 매력 있는 컨텐츠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분들이 그 양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개혁신당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준석 공동대표는 20석 이상 확보해서 국회 교섭단체 될 것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 이상 확보해서 양당을 견제할 것이다. 견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법안 통과에 있어서도 자기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주체가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20석, 30석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이제 득해야지만 그런 네. 의석 수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개혁신당에서 지역구 당선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 배치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사항이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당도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의석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양당 체제만 비판한다고 해서 그 제3지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분들이 지금 한데 모이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새로운 메시지나 콘텐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일지 아니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모인 어떤 일시적 회합에 불과할지 이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녹색정의당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사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저는 녹색정의당의 내부 논의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정의당과 녹색당에 대한 상식에 비추어서 전망을 해보라고 하신다면 네. 녹색정의당은 합류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 중에서 명분이나 원칙을 강조하는 분들의 목소리나 발언권이 훨씬 더 센 그 정당 내에 문화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위성정당에 이제 여러 당이 참여하게 되면 녹색정당인 정의당의 이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 지역구 조정 문제라든지 비례 순번 문제 이런 거 갖고도 이제 좀 갈등이나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런 갈등이나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저는 그런 소수 정당, 다양한 참여 정당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여러 큰 결단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계수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은 관람 인증에 나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언급하며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야권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해서요. 선거 때문에 바빠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4월 총선 승부 바로 이것이 가른다. 이건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의지와 정책 콘텐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화재 판결 3건을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제 이제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고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한테 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이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요.
다만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김 씨와 최 씨가 모두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 뭡니까? 당시 성남시 의회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이 건이 가결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 전 의장의 의사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또 최윤길 전 의장이 이 화천대유와의 계약에 따라서 동향을 파악하고 검토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시의원 임기가 종료됐고 대관 업무로 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최 전 의장이 이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된 지 9년이 흐른 다음에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이 현실화되니까 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이 됩니다. 40억 상당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고요. 또 이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급여 명목으로 8천만 원도 지급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9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냐. 지금 현재 시의원도 아닌데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성과급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최윤길 씨에 대한 그 대가 필요성 이걸 언급을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좀 논의와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취지로 그 김만배 씨가 말을 했었어가지고 그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볼 때 김만배 씨가 최윤길 씨한테 준 돈은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원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김만배 씨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우선 선고 직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대장동 사업 준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최윤길 전 의장을 화천대유로 모셨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김 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건만 이제 모두 7건인데 이 중 그 지난해 2월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그거는 이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거든요. 네. 그 사건은 일단 검찰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이고요.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 사건 1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좀 연말 떠들썩했었죠. 전청조 특히 이제 국가대표 펜싱 선수의 남현희 선수가 이제 엮여가지고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요. 더더욱 파문이 커졌었죠. 네네. 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벌인 사기 행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도 12년이라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꽤 좀 크게 내려졌죠. 네. 또 이제 그 전 펜싱 국가대표의 남현희 씨에게 선물한 이 명품 가방, 뭐 귀금속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 명령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법원 양형 기준 상한이 징역 10년 6개월이거든요. 이걸 넘어서는 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참고로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징역 12년. 정말 중형인데 왜 이런 중형이 내려졌습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또 반성은커녕 그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네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범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그 삶을 망가뜨리고 또 피해를 변제하지도 뭐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이 사건 관련 유명인인 이 남현희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로 거론되니 명백한 자신의 진술을 또 번복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된다. 어쨌든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그 남현희 씨와 좀 계속 뭐 진술이 뭐 오락가락하고 엇갈리고 뭐 이런 적이 그랬었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도저히 이 재판부가 볼 때도 이 전청조 씨를 믿을 수가 없다.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중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형이 나왔군요. 재판 중에 판사가 중국 소설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판장이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은 이 가슴이 커지는 가짜 약을 팔기 위해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한다. 그런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재판부는 인간의 탐욕과 모욕을 경계하는 이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의 사기 행각이 이 등장인물이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는 이 소설 속 상상력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좀 질타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기라는 그 행각 자체가 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질타를 한 거고 어제 이제 재판에서 그 전청조 씨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징역 12년 아찔하잖아요. 선고되니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었군요. 예. 방송인 박송 씨의 출연료를 50억 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 받는 친형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 엮인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서울지법 형사 11부가 박송 씨 형에게 친형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친형이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가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이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 박시용 씨 형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절세 수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은 재판부가 볼 때는 탈세에 이르는 위법행위다. 또 윤리의식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 통장에서 개인 돈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 하면서 이제 법원은 무죄로 봤습니다. 이 박수홍 씨 개인 돈 유용은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박수홍 씨 측은 조금 불만을 좀 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추린 외신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협으로 규정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74회 베를린 영화제가 현지 시각 오늘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와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 등 모두 5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경쟁 부문에서 선보이는 홍상수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는 홍 감독이 제작, 각본, 연출, 촬영 등을 맡았고 연인 김민희 씨가 제작 실장을 맡았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성큼성큼 경제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청약 시장도 덩달아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 신청자 3만 5천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진격의 경제에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최근 청약 시장 분위기와 바뀌는 청약 제도 알아봅니다. 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4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니까 또다시 로또 청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른바 강남 3구 안에서 나온 물량이니까 입지 때문이었는지 청약 신청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렸나요? 네, 해당 단지는 지금 서울에 있는 4개 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요. 그 민영택지에서는 4개 구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온 25평 이하 단지들에서 그 청약통장 3만 5천 개가 모이면서 400대 1 넘는 경쟁률을 보였고, 다만 그 전에 특공하고 일반 공급을 했는데 특공에도 10,000개 청약통장이 신청이 됐는데 특공 일반은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특공 대비 한 10배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반 공급의 그 35,000 청약 신청은 다소 좀 적은 편이었고요. 다만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게 나왔고, 근본적으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분양가액이 시세가 아니라 원가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와 원가와의 차이가 지금 서울, 강남, 서초 이런 지역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외한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이런 데서는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곳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청약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그 방식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다른데요. 네. 공공택지는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인데, 이들 지역은 사실상 모든 토지가 분양가 상한제로 원가 방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민간 택지에는 그동안에 분양가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다가 22년부터 다 풀어서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구에서는 원가 방식으로 분양을 하니까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자유로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업 주체가 점점 올려왔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의 90%에 사다가 분양이 되니까 100%로 올려서 또 되니까 110%로 하면서 23년에 분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주다 보니까 네.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반대 작용으로 작년 12월부터는 다시 이제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상제 적용 지역과 분상제 적용하지 않는 지역 간의 분양 온도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분양이 예정된 단지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여긴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하고 싶은 그런 단지들이 있나요?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3기 신도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2기 신도시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사업들은 기본이 다 분양가 상한제여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들 공공택지 분양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택지 분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드디어 1월 분양 중에서는 부산이랑 광주시에서도 미분양이 나왔거든요. 네. 보통은 광역시 미분양이 잘 안 좀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청약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분양가를 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민간택지는 좀 선별적으로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특히 특별 공급 경우에는 소득 제한까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소득은 높지 않지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금수저 특공이다,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특공제도 손질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특별공급에 그 소득 제한이 생긴 거는 이제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두 개를 나눠서 봤을 때 공공 분야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 그리고 특별공급 중심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분양에는 이런 소득과 자산 기준 유지하는 게 좀 적합해 보이는데 이 특별공급을 민간 분양에도 도입을 하다 보니까 특별공급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거의 60% 가까이 민간 분양도 특별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공급이 아까 서초구 단지도 10,000개 이상이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경쟁률을 보인 걸 보면은 네. 그 소득 규제나 자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공급이 잘 된 편이긴 해요. 근데 해당 금수저 특공 논란이 나왔던 거는 이제 서울 요지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도시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소득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자산을 물려받은 분들이 할 법한 단지여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민영택지 민간 분양의 그 특별 공급에서의 소득과 자산 제한은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청약제도 곧 이제 개편이 된다는데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네.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청약홈 사이트가 문을 닫아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요. 청약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바뀌는 거고 그 바뀐 이후부터는 다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당분간? 네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번에 신생아 특공이라는 새로운 특별 공급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대출 시장에 신생아 론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 보금자리 그러니까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추가가 됐는데 네. 주택 공급에서도 신생아 특공이 이제 신설이 되고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2010년에 MB 정부에서 다자녀 특공을 만들었을 때는 3명이었는데 이제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데 신생아 특공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도 정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공공 분양에서는 거의 30%가 신생아 특공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 특공 제도 중에서 신설된 게 생애 최초라는 특공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22년에 청년 특공이라는 걸 신설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는 거를 신생아라고 새로 만드는 걸 보면은 확실히 특별공급 제도는 역사를 보면은 시대상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나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특공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도가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출산 가구나 출산 예정 가구 입장에서는 특별공급을 통해서 공공 분양을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좀 쉬워질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됩니까? 청약제도 개편은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국은 한정된 주택 공급 수를 어느 계층에게 주는 것이 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효용이 커지냐 이런 싸움에서 항상 배분을 해왔던 건데 그동안에는 생애 최초라는 그런 특공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국면에서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특공도 2개가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네. 사실은 신혼부부도 결혼 7년 차, 생애 최초도 갓 결혼했는데 서로 집이 없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에도 해당되다 보니까 중복 성향이 조금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부분을 좀 과감히 줄이면서 출산 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을 넣었기 때문에 네. 이번 제도에서는 아무래도 출산 가구에게 유리하게 배치가 되는 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다만 신혼부부 특공도 이것도 신혼이면 무조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특공 내부에서는 당첨 룰이 있는데 자녀 수가 많으면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생아까지는 아니지만 자녀 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공제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선할 점이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앞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단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사실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청약 시장은
여전히 이제 냉랭한 편이라고 봐야겠죠? 네, 사업 주체들이 올해 3월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 청약제도 상에서는 다시 수요 예측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서희 3월까지는 청약을 좀 밀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작년에 그 주택 분양은 20만 건으로 마무리가 됐고 올해는 26만 호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인데 네. 여전히 8만 호가 넘는 그 주택들이 올해 분양 언제 해야 될지 여전히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가 바뀌면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물량을 밀어내면서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지금 주택 수요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미분양이 다시 크게 늘어서 12월 한 달에만 4,500가구 늘었거든요. 네. 1월에도 지금 분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개가 되고 있는데 미분양이 막 광역시에도 이렇게 막 성큼성큼 나오는 걸 보면은 1월 이후에 미분양 수치도 크게 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택 시장에 좀 불안 요인이 다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분양이라는 게 또 옥석을 잘 가리면 내 집 마련에 이제 좋은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분양 시장이 꽁꽁 얼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미분양 물량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일반 가게가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정책 그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다만 분양가가 너무 높다면은 무리해서 청약할 필요가 없지만 미분양이 난 가게 그 주택들 중에서 그 소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다면 또 자기 지역에 그 주택이 본인 소득의 8배나 비싸도 10배 이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주택들은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막 너무 무리해서 막 청약 열풍까지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실수요자에게 청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 상황, 금리 전망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올해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택시장은 그냥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금리에 대한 그런 변동성도 높아져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많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네. 그 수요를 크게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공공청약을 그래서 제1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을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가격을 확실히 본인 소득이랑 대출 한도를 잘 연계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1시간 10분 이상 걸리고요. 반대 일산 쪽은 비교적 수월한데요.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만 속도 주춤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공항 쪽은 암사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사거리까지 50분 이상 걸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부터 연희램프까지 지체 정체 반복되고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인데요. 종암분기점 방향은 구리시계부터 속도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밀리고요. 하남에서 광암터널까지 또 지나서 서하남에서 송파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사이 7km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지금부터 축구 대표팀 분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날리지 못한 채 요르단에 패했습니다.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 소식이 더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손흥민 선수 부상 얘기, 몸싸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후배와 언제 가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더선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축구협회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거죠. 네. 자, 일단 우리가 이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아주 졸전이었죠. 그 졸전이 이런 배경이었었구나라고 이게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 준결승전 전날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하고 이 서루영 선수, 정우영 선수 등, 그러니까 후배 측에 속하는 20대 네. 초중반 선수들끼리 자, 우리끼리 탁구를 하자. 먼저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탁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기에 이 식사 자리에 팀 단합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선수단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돌아와서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네. 거부를 했고 앉아라 못하겠다 하는 와중에 몸싸움까지 번진 거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잡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달려들어서 뜯어 말리는데 이 말리는 와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가 되는 이런 부상을 입게 된 거죠.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그 예.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쳤네요. 그리고 멱살 잡기 전에 이강인 선수의 좀 무례한 행동이라고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순간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서 제가 그 말을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일부 고참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이강인을 선발해서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알려졌는데 그것도 팩트로 확인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수면 아래 이 물밑을 좀 봐야 되는 게 잘 지내던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탁구 때문에 갑자기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고참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강인을 내일 요르단전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전서부터 예를 들면은 이번 대표팀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의 이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좀 젊은 선수들, 후배 선수들과 고참 선수들의 좀 갈등의 조짐은 있어 왔었다. 세대 갈등이 좀 있었네요. 예. 네네. 이런 것이 누적이 되다가 이 저녁 식사 자리 탁구 때문에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고참 선수들이 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이강인 선수를 내일 요르단전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 같은 대표팀 내부 갈등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실망스럽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감독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 선수가 이 캡틴 주장에게 주먹질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몇 단계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와 이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트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몽규 회장도 이번에 그 아시안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선수단과 동행했어요. 카타르 현지에서 이런 그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 클린스만 감독 대표팀 좀 이상했습니다. 뭐냐면은 멀쩡했던 선수들을 소집했잖아요. 네. 카타르의 현지에 입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죠. 근데 훈련할 때마다 부상 선수가 속출해요. 황희찬, 이재성 그리고 또 골키퍼 김승규 선수는 심지어 부상이 심해서 경기 못 나갔죠. 못 나가고 대표팀에서 아예 그냥 제외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오죽이나 이 분위기가 좀 너무 이상해서 왜 훈련할 때마다 우리 선수들 자꾸 부상 선수가 속출하는가? 그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대표팀 관리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문제 들여다보니까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이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이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그 충돌이 결정타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력 전술 문제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입국하면서 나는 이 4강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왜 비판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재택근무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태도, 자세의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표팀 관리, 선수들 관리도 안 되는구나. 이게 여실히 드러난 거죠. 네. 13일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임원들이 회의 열었는데 정몽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거기서 이제 부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이제 좀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오늘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이제 경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나요? 뭐 결론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논의가 될 겁니다. 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상황이 돼버렸고요.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이 충돌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더 이상 뭐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오늘 아마 경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예상으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이거 결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대표팀 망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경질을 결정하고 정몽규 회장에게 건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 정몽규 회장도 처음에는 유임이었다가 이 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경질의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이제 급선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보시기에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캡틴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런 태도의 문제를 보이고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난 것도 결국은 회장이나 축구협회 회장이나 감독의 어떤 리더십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직결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어떤 대표팀 또 우리 역대 대표팀에도 세대 간의 갈등 또 이제 해외파와 국내파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3명, 26명 이 젊은 청년들을 모아놨는데 뭐 우리도 이와 비슷한 그 환경에서 모두가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자주 어울리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뭐 좀 더 자주 어울리는 그룹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 갈등이 표출되는 건데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역대 감독 또 이 프로팀 감독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선수들의 단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감독들은 일부러 선수들과 함께 사우나도 간다. 점심은 꼭 점심과 저녁 먹을 때 꼭 뭐 맨 마지막까지 선수들과 같이 한다. 얘기를 많이 한다. 이게 이 나름의 어떤 그 감독들마다 필살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선수들과 소통하는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 와중에 또 미국에 갔잖아요. 자기 집에. 그죠? 그게 도저히 이분은 평생 평생 셀럽으로 살아서 모두가 나를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하면 다 잘해. 이런 환상에 젖은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본인 한 얘기를 계속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요. 뭐냐하면 입국하고 난 뒤에도 그 당시 시점에서 다음 주에 이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파 선수들 점검하겠다. 근데 이 유럽파 선수들 점검하겠다는 얘기도 여태까지 대표팀 데리고 와가지고 아시안컵에서 훈련하고 직접 경기 뛰는 걸 봤잖아요. 네네. 근데 뭘 또 지금 점검해야 될 게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하시죠. 예예. 시간이 좀 그러니까 돈 문제 얘기해 볼게요. 연봉 29억 원, 계약 기간 2026년 7월까지입니다. 위약금을 만약에 지금 경질할 경우에 70억 원 안팎의 위약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아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축구협회가 결심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위약금 나머지 그 자녀 연봉 지급하는 거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16강 올라가서 FIFA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1,4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90억 원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16강 올라가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으면 1,050만 달러니까 한 150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질적으로 축구협회는 이 대표팀의 경기력을 갈고 닦는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네네. 지금 이대로라고 해서 본선에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축구협회 수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면 월드컵 본선 올라가고 16강에 올라가서 배당금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대표팀의 그 인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A매치 경기 다 그 완전 매진 이루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 100억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야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도 이제 가세해서 홍준표 시장은 외국 감독 선호하는 축구 사대주의 청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했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경찰에 시민단체 고발을 당했네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이내로 남았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30-40초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분들의 심정,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법률적으로도 다퉈볼 그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를 이 사회인으로 취급해서 이런 건 조금 좀 심정은 이해가 가나 네. 이루고자 하는 뜻은 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좀 다퉈볼 여지만 있다라고 보죠. 아, 그렇군요. 자, 법률적으로 다퉈보는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니까 예. 뭐 즉답은 조금 피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회장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국민적 여론이 좀 있을 겁니다. 과연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2월 15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